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다음 주 열릴 전망입니다. 여야가 원내수석 부대표 회동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 주 본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내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177석의 의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후원군 유용 의혹 등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보수 언론과 통합당이 만든 모략극이라고 반박했지만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당 차원의 TF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와 함께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세의 원인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20대 국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고용보험 확대 또 N번방 재발 방지법 같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는데 내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다음 주에 열릴 전망입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 총괄 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성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다음 주에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달 말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본회의 일정과 처리 법안은 내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합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나기 때문에 오는 19일에서 21일 사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망 강화 법안과 고용안전망 확충 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곧바로 나서겠습니다.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방역망 강화 법안에는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를 중지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야당의 의견이 있어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법 제정안도 여야가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이 밖에 포털업체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N번방 재발 방지 후속 법안과 형제 복지원 관련 과거사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내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21대 국회 원구성 협의도 진행합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 입법 지형이 결정되는 만큼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어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결의했습니다. 사실상 합당 절차가 마무리된 셈인데요. 민주당은 시민당과의 합당으로 177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감안해 온라인 방식으로 중앙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중앙위원 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투표에 497명이 참여해 97.79%의 찬성으로 합당을 결의했습니다. 또 최고위원회를 합당 절차를 마칠 수임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합당을 묻는 권리당원 찬반 투표에서 84.1%의 찬성이 나온 데 이어 중앙위에서도 합당이 결의되면서 사실상 합당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선거 후 소수 정당 후보를 제외한 분들이 속한 시민당과 합당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시민당과 함께 수임기관 합동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합당을 마무리 짓고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두 당이 합당하게 되면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63석에 시민당 비례대표 의석 14석을 합쳐 177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시민당은 부동산 논란에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한 데 이어 기존 정당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힌 기본소득당 출신 용해인 당선인과 시대전환 출신 조정훈 당선인을 제명해
17명에서 1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통합당과 한국당이 총선 전 약속과 달리 합당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해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먹이를 두고 머리끼리 아귀다툼하는 한 몸통 두 마리의 쌍두뱀처럼 상위원장 자리와 국가 보조금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이 독자나 다른 당과 합당해 교섭단체를 만든다면 21대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초대 당대표로 최강욱 당선인을 선출했습니다. 혼자 후보 등록을 한 최 당선인은 전당원 찬반 투표에서 99.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최신임 대표는 정치와 검찰, 언론개혁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입성을 앞둔 배진교 당선인을 새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청장 출신의 배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진보정당의 첫 원내대표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의당 의원 6명은 국회를 넘어 시민을 향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기 때마다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의당은 배 방향을 결정하는 트림탭이 되어 21대 국회 개혁 입법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신임 원내대표는 첫 공식 일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민주당의 개혁 속도에 정의당도 협력하면서 방향과 내용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김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언론의 입장을 그대로만 믿지 말고 사실을 파악해보자, 약간 조심스러운 접근인데 이 와중에서도 민주당 소속의 김두관 의원은 상당히 적극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두관 의원이 오늘 자신의 SNS에 이 정의경 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을 응원한다고 남겼는데요. 네. 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연인 의혹 제기는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부금의 진실이 아니라 위안부의 소멸을 노리는 보수 진영의 공격이라는 건데요. 윤미향 당선인은 일본 제국주의의 성노예 범죄를 세계에 알리는 데 평생을 바쳐왔는데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윤 당선인의 인생과 역사적 성과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박지영 기자, 야권에서는 정 의원의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 의원과 윤미향 당선인이 떳떳하다면 공개를 하라는 건데요. 그 정 의원이 기부금 회계 오류를 인정한 만큼 세부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의 건강을 문제 삼으며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앞장서서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예, 원유철 대표 그 NGO의 생명은 도덕성이라면서 떳떳하게 공개하고 투명성 강화의 계기를 삼으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정 의원과 윤미향 당선인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요. 또 미래통합당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정 의원의 해명 과정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를 했는데요. 정 의원이 NGO 중 그 세부 내역을 다 공개하는 곳은 없다고 한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박 의원은 기부 내역 등 모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도 공개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논평을 통해 온통 의혹투성이인데 방어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정 의원은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기부와 성원을 보내준 그 국민 앞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지영 기자,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시민당의 비례대표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민당 비례대표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지금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21대 국회 출범하기 전인데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윤미향 당선인 논란 전에 양정숙 당선인도 네. 좀 논란이 돼서 당에서 제명이 됐었는데요. 또 미래한국당에서는 지성호 당선인 김정은 사망설을 제기해서 좀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비례대표 후보들 그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후보의 문제이겠지만 그 비례대표 후보 결정 과정이 깜깜이다. 이런 문제는 총선 때마다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 절차를 당원 당규로 정하고 그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좀 달라지지 않겠냐 하는 좀 기대가 있었는데 예, 제도를 바꾸면서 그걸 상당히 강화시켰죠. 네, 민주적 절차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좀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예. 그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대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을 그 선관위에 제출한 걸 보니까 내용이 대부분 부실했다는 지적인데요. 그 선관위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이름과 안건, 선거 결과 등만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과 함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민주당은 오늘 원내 부대표단 인선을 완료했다고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첫 원내대책 회의를 열고 이 16명으로 구성된 원내 부대표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일하는 원내대표단을 모토로 내세웠는데요.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단인 만큼 그만큼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원내 선임 부대표에 전재수, 조승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이번에 재선 의원이 되는데요. 각각 부산과 충청권을 대표하는데 지역 안배를 고려한 인사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원내 선임 부대표 이렇게 좀 생소한 개념인데 수석 대표, 부대표 밑에 바로 있는 또 중간 책임자인가요? 네,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슈퍼 여당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규모가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이 끌고 가기 위해선 부대표단에서도 이 김영진 총괄 수석 부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 같이 민주당을 끌어갈 중간 책임자급으로 이 선임 부대표를 추가로 구성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전재수, 조승래 두 선임 부대표 보니까 청와대를 거친 이번에 재선 의원 공통점이 있네요. 맞습니다. 예.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전재수 선임 부대표는 참여정부 청와대 이부속실장과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지냈고요. 20대 국회에 이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지역주의를 뚫고 부산에서 당선된 친문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 조승래 선임 부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냈고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중심적인 직책들을 많이 맡아왔습니다. 원내부대표와 교육위 간사,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냈고요. 현재 코로나19 대책특위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번 원내대표단을 구성하면서 전문성을 최우선에 뒀다고 했는데요. 예. 이 조승래, 전재수 두 의원이 당과 청와대를 두루 경험했고 경제와 정책 분야를 다뤄왔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민생경제 해법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원내 부대표단에는 김영배, 이성만, 홍성국 당선인 등이 포함됐고요. 이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이 완료되면 새로 결합하는 의원 중에서도 추가로 원내 부대표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그래야겠죠, 아무래도. 네. 예. 원내 부대표단은 앞으로 국회 운영 전반에 관련한 전략을 구상하고 야당과의 협력, 당내 소통 등을 중점 전담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원내 부대표단 구성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민주당은 여당인 만큼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민주당은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 민생경제 전문가로 불리는 전재수 의원 그리고 코로나19 대책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승래 의원을 네. 선임 부대표로 지명했죠.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국난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연휴 기간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하루빨리 자진 신고해달라며 오늘도 거듭 국민 협조를 당부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하면서 당정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을 위해서도 최대한의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 대표당 구성에 관한 얘기했었는데요. 민주당 또 오늘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그 참사 현장 좀 방문했죠?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의 노동안정특위가
오늘 오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위원들은 먼저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유가족과 면담을 가졌고요. 화재 현장으로 이동해서 사고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유족들은 원청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고요.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서 정부가 배상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지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노동안전특위 전혜숙 위원장은 유가족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입법에 적용할 건 적용하고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특위는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회의를 거친 뒤 이 내용을 유족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은 시민당과 합당 결의를 했고 이제 미래한국당이 통합당과 합당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여야의 설전이 오늘 만만치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과 그 미래한국당 막말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치 하나의 먹이를 두고 머리끼리 아귀다툼하는 한 몸통 두 마리의 쌍두뱀처럼 상위원장 자리와 국가 보조금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또 정신건강에 대해서 병원을 방문해서 좀 감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그 앞서 보신 것처럼 쌍두뱀에 비유하면서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을 거듭 압박을 했고요. 그 미래한국당은 독자 교섭단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향해 정신건강 감정을 받아보라는 말로 맹비난에 쏟아냈습니다. 엄청 세게 얘기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좀 오늘 이것 때문에 많은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백승주 원내수석 부대표 민주당이 불과 몇 달 전에 4+1 협의체를 할 때는 비교섭 단체까지 포함해서 국회를 운영해 놓고 원내 교섭단체인 미래한국당과 국회 운영을 일절 협의하지 않겠다는 건 국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미래한국당은 그 합당의 조건으로 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을 둘러싼 여야의 이러한 거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영, 김서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배상과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 이번 20대 국회 내 처리 여부가 주목이 됐는데요.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열었지만 여야 이견 등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2년 넘게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또다시 표류하게 됐습니다. 이채익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보상이나 기존 법안과의 충돌 문제 등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입장 또한 또 재정 문제 등 다양한 난관이 있습니다. 다만 이 소위원장은 제주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회를 찾아 특별법의 상임 및 통과를 거듭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소위는 이후 회의 일정도 확정짓지 못하면서 제주 4.3 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 소위에선 부마 민주항쟁의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부마항쟁 명예회복법 등을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준은 전 세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자체 권한이 보장됐다면 더 훌륭한 방역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치경찰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제주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발빠르게 대처합니다. 지난 2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하루 만에 도내 관련 10개 시설을 현장 확인했고 곧바로 800여 개 유흥주점과 클럽에 대한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제주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명에 불과합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제주도지사에 소속돼 즉각적인 지원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시도지사가 일원화된 그런 관리체계 하에서
정말 중앙 협업 단계 없이 신속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 이번 자치경찰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주를 제외하면 자체 판단에 따른 현장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역 수준에서는 마스크 대란을 예상했다며 자체 현장 대응이 가능했다면 방역이 더 성공적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수원시장 10년 동안 거의 매년 감염병을 겪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지자체의 대응 권한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합니다. 현장의 전투를 이끄는 지방정부에게 힘을 좀 더 실어주는 이 체제가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내려오는 수직적 지휘 소통 체계, 이른바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지방이 가장 현장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담는다면 앞으로는 수평적 협력적 관계의 거버넌스로 이행해야 돼요.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미래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원 원내 수석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8일 광주로 내려갈 차표를 끊어놨다며 주호영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18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한국당도 오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국가유공자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몫의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오는 25일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경선을 위해 다음 주 19일과 20일 후보 등록을 받고 의장단 후보로 1명만 등록할 경우 무투표로 당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후보로는 최다 선인 6선의 박병석 의원과 5선의 김진표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부의장 후보군에는 여성 당선인들 중심으로 추대론이 나오는 4선의 김상희 의원과 함께 5선의 변재일, 이상민, 설훈, 안민석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은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선출됩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5월 10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4.15 총선을 통해 국회 입성을 눈앞에 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 이달 말인 오는 30일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요즘 정가에서는 이들의 주요 사무 공간이 될 국회의원회 간 방배정을 놓고 소위 명당으로 불리는 의원실을 배정받기 위한 눈치 싸움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당선인들이 찜한 명당은 과연 어딜까요?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층수는 이른바 로열층으로 불리는 7층과 8층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이 로열층 사무실을 쓴 의원은 모두 71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살아 돌아온 의원은 28명. 현재 60%가 넘는 43명의 의원이 15일까지 방을 빼야 하는데요. 관례상 높은 선수의 의원들에게 방 배정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중진급의 의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의원회관의 최고층인 10층에 있는 의원실도 의외로 인기라고 합니다.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외부와의 접촉이 적고 전망이 좋아서 일부 의원들이 10층 의원실을 탐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4.19, 5.18, 6.15, 8.15 등 의미 있는 날을 떠올릴 수 있는 사무실도 층수와 관계없이 인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에 사용했던 325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5월 23일을 뒤집은 번호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을 배출한 방 또한 명당으로 여겨져서 예전부터 자리 싸움이 치열하기로 유명한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던 545호가 현재 공실이어서 누구의 몫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들의 방 배정 업무는 각 당의 원내 행정기획부가 총괄하게 됩니다. 선수와 연령, 유관 업무 등을 감안해서 의원실 혹은 당선자들과 직접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이번 주말쯤에 방배정이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명당의 주인은 누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국회 내 또는 당 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모임들이 생겨나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최근 미래통합당에서는 초선 당선인과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개혁 모임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쇄신을 통해서 낡은 보수 이미지를 깨고 젊고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개혁 모임들 어떤 게 있을까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안팎에서는 지역구 당선인 84명 중에 60명을 차지하는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개혁과 쇄신을 이끌겠다는 이른바 소장파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삼선의 유이동 의원이 주도하는 정책정당 스터디 모임을 비롯해서 재선의 김성원 의원이 주도하는 정치, 정책, 정당 개혁을 뜻하는 삼정 개혁 모임, 초선의 서범수 당선인이 주도하는 전국 초선 모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초선들의 경제 전문가 모임 등 당 개혁을 위한 토론 모임부터 연구 모임까지 다양한데요. 당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소장파 모임, 예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던 데가 있었습니다. 보수정당의 소장파의 대명사로 거론되고 있는 16대 국회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의 이른바 남원정이 대표적이고요. 이 밖에도 17대 새정치 수요 모임, 18대 민본 21, 19대 경제 민주화 실천 모임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에서는 친박과 비박의 갈등으로 개파 보수 정치가 심화되면서 당내 소장파가 사라졌었는데요. 이번 총선 참패 이후 다시 당을 살려보겠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개혁 모임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분석입니다. 과거에도 당이 위기에 처했다면 개혁에 앞장섰던 쇄신파들이 등장하곤 했는데요. 사상 초유의 총선 참패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미래통합당. 과연 초재선 개혁 모임들이 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소장파의 명맥을 이을 수 있을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미래통합당의 6선 중진인 김무성 의원, 21대 불출마 선언으로 조만간 국회를 떠날 예정이지만 보수 진영과 쇄신과 재건을 강조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런 김 의원이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극우 유튜버들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면서 앞으로 이들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극우 유튜버들, 걔들 말이 다 오는 것처럼 하고 걔들 기고만장해가지고 우파 가능성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 걔들이. 그렇죠. 비판해가지고. 결국 걔들 다 돈 벌어먹는 놈들이요. 자기들 조회수 올려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앞으로 내가 보수 유튜브도 싸울래. 어제 한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 김웅 당선인과 함께 출연한 김무성 의원. 이번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던 김 의원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을 거론하면서 자신들 영상 조회수 올려서 돈을 벌기 위해 자극적인 말을 쏟아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관련된 사례를 짚었는데요. 김 의원은 유신 때 없어진 국민 발안권을 다시 회복하자고 말했는데 나를 좌파들과 손잡고 나라를 고려 연방제 공화국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으로 매도해버렸다며 이게 유명한 극우 유튜버들의 실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움직이는 표심의 비중이 사실상 없다는 게 증명됐다며 극우 유튜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김웅 당선인도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 여기서 50만이면 저기서도 50만이라며 사실상 똑같은 시청자들이 방송을 돌려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김무성 의원뿐 아니라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총선 전부터 당이 일부 극우 유튜버들에게 너무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당 내에서 터져나오는 이런 목소리와 움직임들이 앞으로 보수 진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21대 국회 지금 시작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혁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 지금 앞서 보셨는데요. 초선 개혁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부산 남구갑 당선인이죠. 전화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당선인 84명, 이 중에서 초선 당선인 40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40명입니다. 네, 현재 지금 이제 20대의 초선이었다가 21대가 되면은 재선이 되는 여기까지 포함하면 60여 명 되는데요. 네네. 또 이제 만약에 한국당까지 통합하면은 19명 대다수가 다 초선일 건데 엄청난 규모인데요. 네, 18명 초선입니다. 예. 한 분이 재선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명이 거기서 이제 초선이 되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지금 이 통합당 계열에서 초재선 의원들의 움직임 활발한 것 같은데 이런 그 움직임의 계기 또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초선, 재선, 뭐 삼선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개혁적인 혁신 모임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배경이 이제 촉발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초선 모임에서 당 초기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성명서를 내고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그 초선 모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재선 3선 의원님들도 혁신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여러 하나는 모임 이제- 중, 네. 네네, 말씀하시죠. 네, 여러 모임 중에서도 초선경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당선인께서는요, 초선답지 않은 초선으로 통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당선인께서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모임들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정치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 교체 연구 모임,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 도약을 꿈꾸는 모임들, 경제 도약 모임, 이런 그 정치 교체와 경제 도약 모임 두 개를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부산에 초선 의원들이 9분이나 됩니다.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초선 모임들은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당 운영에 관해서 의견을 지금 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낼 예정입니다. 네, 이제 현재의 그 통합당 계열이 과거에 16대 때 이른바 남원정이라고 불렸던 정치인들 이후에 18대 때도 민본 20일 같은 게 있었는데요. 네. 보니까 우리나라 정당들이 야당 때는 상당히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다가 여당이 되면 무기력해지는 과정을 반복했고요. 더구나 지금 통합당은 탄핵 이후에 상당히 여전히 이번 선거까지 무기력한 상태인데 네. 어떤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이끌어온 방식이 과거의 삭발, 단식 투쟁, 아스팔트로 나가는 투쟁 방식들이 우리 중도 지지자들이 저희 당을 싫어하게 되는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삭발 단식 투쟁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으로 국민들한테 직접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going public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예. 국민들한테 우리 정책을 홍보하고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책 대결 하겠다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민주당이 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방식의 정책 대결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정책을 내어서 예.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 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되게 만드는 정도의 정책 선도, 선제 공격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미래통합당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장 김종인 비대위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새 네. 원내 지도부가 꾸려졌기 때문에 조만간 새로운 논의와 의견 수렴이 있을 텐데 당내 초선 당선인들도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쪽이 좀 더 네. 우세합니까?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출할 때 사전에 우리가 끝장 토론을 하자고 초선 의원들이 주장을 했고, 그 당시에는 초선 의원들의 주장이 거의 만장일치로 끝장 토론을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그 김종인 비대위에 관해서는 초선들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나서서 초선 의견이라고 대변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신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이제 선출이 됐었기 때문에 의총을 열어서 뭐 난상 토론을 통해서 당의 총의를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총의 과제로 좀 남아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네. 네, 오늘 박수영 당선인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연쇄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제2의 신천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세계보건기구 감염병 대응 평가위원이신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규수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제2의 이제 신천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신천지 때가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감염을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그 이태원 클럽발 이게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뭐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신천지 때도 숫자가 이제 초기에는 몇 분 안에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4,500명 정도나 불어났어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확진자가 1,900명 정도 되니까 거의 뭐 절반 정도가 신천지인데 지금 현재 숫자 오늘 보면 이 코로나 이태원발 코로나 같은 경우는 102명 정도 되거든요. 6일 이후에 지금까지 100, 또 100명 넘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오 기준으로 밝힌 거 보면 102명 정도인데 숫자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뭐 많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뭐 1명, 2명, 3명 이랬기 때문에 숫자가 보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사실 늘어나는 그래프고요. 네. 이 숫자가 뭐 제가 왜 적다 많다 참 말하기 어렵다고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1월 20일 날 중국에서 이제 확진자가 한 번 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한두 명이 오신 거예요. 한두 명이 왔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으로 퍼지면서 숫자가 승수 효과, 이른바 한 사람이 3사람, 9사람, 27명, 51명, 180명 이렇게 늘어난 추세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상황이 무섭다는 게 확진자가 한 명이 발생을 하면 여러 사람한테 폭발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가 문제가 다음 질문에서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천지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 신천지 뭐 이른바 줌바 댄스 이런 거를 이렇게 병합해 놓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고요. 대부분 활동량이 훨씬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보다. 신천지 다음으로 줌바 댄스 학원 그 강사 관련이 제일 컸던가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왜 공통점이라고 하냐면 거기는 또 이제 줌바 댄스라는 게 운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목소리도 하고 따라하세요 하면서 바이러스가 나가는 거죠. 아하. 호흡량도 많이 활성화되겠군요. 활성화되고. 예. 그런데 이 클럽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영상에서도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이른바 샤우팅도 하고 뭐 노래도 따라 부르고 마스크도 일부 꼈다고 하지만 안 낀 사람이 더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분출하는 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숫자적으로 100명이 나왔지만 이게 더 통제가 안 된다면 훨씬 더 많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제 우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2, 3일 전인 지난 주말에 뭐 홍대나 강남 일대 클럽이 정말 젊은이들로 북적였다고 하는데요. 그랬다고 나와요. 이렇게 20, 30대 젊은 층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둔감한 이유가 무증상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보면 신천지 말고 이번 것만 봐도 한 30에서 35%가 무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젊으신 분들이 그럼 왜 무증상이냐? 근데 통상적으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이 일반 메르스와 달리 증상이 나타나서 바이러스가 분출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느끼기 전에 이미 바이러스는 몸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호흡기를 통해서. 네. 근데 그런 숫자보다도 젊은 분들은 더 무증상이 많은 거죠. 30% 이상. 왜냐하면 일단 건강하고 그다음에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몸이 약하니까 콜록콜록도 많이 하고 하시면 이분들은 이제 누르고 힘이 좋으니까. 그래서 무증상이 많고 대신에 본인은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전파는 많이 시키고 다른 사람한테는 더 위험에 빠뜨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20, 30대 분들은 바이러스도 많이 퍼뜨리는데 자기는 건강하고 또 활동은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집에 연세 드신 뭐 최근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걸렸는데 자기는 몰랐고 이제 위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의 건강도 너무 과신하면 안 되지만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안 좋게 하는 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양성 확진자의 경우는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뭐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정말 위험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증상자를 통한 지금 감염 확산된 비율이 되게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현재?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뭐 이건 이제 숫자가 여러 가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를 보면 한 10,000명 중에 예. 한 10% 가량은 이상은 무증상이라고 하고요. 그건 이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본인이 못 느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무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네. 이제 이번 그 이태원발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35% 정도가 무증상. 아까 말했던 10%보다 훨씬 높은 거죠. 네. 또 세계적으로 또 다른 나라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비율이 높겠군요. 네, 그건 분명합니다. 예. 네, 젊고 건강에도 사이토카인 폭풍 변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것이고 얼마나 치명적인 겁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죠.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엔 뭐 일반인들도 거의 의학 지식을 뭐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이 뭐 됐습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중요한 문제였고요. 예. 근데 이제 사이토카인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면역 단백질 조절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말이 어렵고 쉽게 얘기하면 바이러스나 몸에 안 좋은 박테리아나 오면 이게 이제 물리치려고 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네. 이른바 바이러스가 100개, 바이러스라는 나쁜 병사가 100개 오면 한 100개 정도, 200개가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예. 이 신호 조절 체계가 갑자기 뭔가 이상한 체계로 인해서 한 10,000명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군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 자체까지도 훼손을 시키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면역 반응 과다.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자기 몸을 공격시키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몸의 그 면역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토카인 이 스톰은 젊으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스페인 독감도 있고 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거꾸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서 이제 사이토카인이 위험하다 이렇게. 예, 그 신천지 관련되고 31번이 정말 슈퍼 감염 전파자의 근원이었냐 아니었냐 정리는 안 되고 지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에도 이른바 용인 66번 확진자 네. 그 중심이 이렇게 확산되는 구심점이 됐을까요? 어떨까요? 뭐 이게 이제 딱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오늘까지 상황만 보고 보면 66번이 단초를 제공한 건 맞다. 용인의 66번이. 왜냐하면 5월 2일 날 새벽에 이제 증상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클럽에 가서 왕성하게 움직였고 또 다른 사람을 여러 군데 움직였어요. 네.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 말고도 다른 분이 동일한 기간에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이제 이름이 다 공개가 되니까 네. 그 메이드라는 다른 클럽에서 2일 날 이미 증상이 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보면 왜 같은 날 증상이 일으켰으면은 이렇게 옮겼을지도 않나 이렇게 의문도 있는데 사실 이게 불가능한 게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로바로 옮겨지는 않거든요. 서로 다른 감염원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위에 누군가 다른 감염이 있었고 또 다른 감염이.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염된 사람이 동일한 때에 여러 사람이 몰리면서 교차 감염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다른 요인, 뭐는 있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용인도 맞고 다른 사람이 합산돼서 지금 추가 확산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태원 클럽 방문자 5천여 명 중에서 다수가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이나 뭐 휴대폰 기지급 접속자 명단 확보 등을 통해서 신상 파악에 나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추적하게 되면 감염 관리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 두 가지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는 추적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감염 관련 문제인데 두 개는 약간 별개 문제인 게 추적은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 보면 24일부터 26일까지 그것도 이제 밤 시간대니까 밤 시간대를 별도 스크린을 해서 통신사무소한테 물어봐서 네. 밤부터 새벽 5시까지 일주일 이상 있었던 사람을 지금 다 추려냈어요. 그게 1,905명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거기서 30분 동안 있었던 사람은 다 추적을 해서 이미 문자 메시지를 서울시에서 지금 2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서 빨리 가서 검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확정이 됐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이미 5,000명 정도 중에도 3,000명 정도가 연락이 두절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성소수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협조가 되지 않으면 감염 관리를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초기에 빨리 추적 관리한 거를 이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오늘 서울시장도 말씀을 했어요. 이 문자 받으시는 분이 자신이 뭔가 문제인데 제일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단 받으시고 다른 사람은 걱정 안 끼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성소수자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제 익명 검사 이런 걸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인가요? 예, 그렇으니까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그 성소수자를 우리가 차별을 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순수하게 감염적 관점에서 이분들이 가서 빨리 진단을 받게. 다만 이제 진단을 받는데 거기 가서 이제 본인의 뭐 이런 걸 쓰고 하면 이분들도 걱정이 되니까 그분들이 그런 차별 없이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보건소 안에서도 이미 배려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도 너무 이제 성소수자 문제를 좀 이렇게 차별적으로 볼 게 아니라 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감염학적 관점에서 빨리 이게 조기 진단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전하는 것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태원이라는 그 장소의 특성상 외국인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클럽을 다녀간 외국인 동선 파악이나 추적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핸드폰을 쓰고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그 1,905명 중에 제가 그래서 여기 혹시 몰라서 지금 서울시 공보과장한테 지금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를 지금 보내는 게 국문도 보내지만 영어로도 같이 보내요. 영어로 같이 보내서 그리고 그 중에 1,905명 중에 이 핸드폰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핸드폰 소유주가 외국인 명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서 우리나라 뉴스에는 처음 밝히는 걸 수도 있는데 1,200명 정도가 지금 외국인으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영어로 보냈고 이제 아마 올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한국 사람 핸드폰을 영어로 쓴 사람이 갖고 있을 거예요, 외국인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보내서 이분이 자발적으로 빨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지금 전라도에서는 원어민 교사 이런 분들이 자진 신고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진 신고하는 거 그다음에 정부가 이렇게 추적하는 거 잘 병합이 되면 이분들도 어차피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잘 협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난 6일부터 이제 생활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꿨는데 지금 그런데 이 상황이 터지고 나서 지금 이제 학생들 등교도 일주일씩 연기가 됐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인데 방역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 너무 당시에 성급했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서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지 사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방역당국에서도 그렇고 보건당국에서. 왜냐하면 0, 1, 2 나올 때는 이 경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고3 수업 학생들은 무조건 우리가 방역을 고민하면 사실은 외국 다른 나라처럼 아예 온라인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고3 수능 일정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 계약을 한 게 잘못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지금도 일주일을 연기했기 때문에 이 이태원발 이 클러스터 문제를 빨리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도 일주일만 연기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연기되면 이제 굉장한 차질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대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서 뭐 너무 비판한다는 것보다는 두 개를 잘 병합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질병관리청이 되면 당장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국민 입장에서는 두 가지일 거예요. 이제 자율과 신속 측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 위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이른바 과장님, 부장님이 많으면 결제 서류 가다가 이미 뭐 전쟁도 끝나고 이른바 눈도 못 치운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빨라지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청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처럼 통신사, 교육부 이런 부처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빨리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합해져 있는 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까요? 네, 복지부하고 보건차원하고? 그래서 이제 뭐 보건부와 네. 복지를 분리하자는 뭐 의견도 있고 OECD 국가 중에 뭐 그런 나라가 몇 개 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이제 국회에서의 그 조직 개편에 대한 이제 같은 인준을 논의가 받아야 네. 되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도 여야 막론 없이 모두 다 이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은지를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물러간 줄 알았던 황사가 또 한 번 유입되며 해서 공기질이 평소보다 탁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오늘 밤이면 대부분 황사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늘한 공기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서늘하거나 쌀쌀한 날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리 정당들은 야당 때 집권하려고 노력하면서 개혁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집권하고 나면 또 무기력한 정당이 되고 많은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4개의 전국 선거에서 연속 패배한 통합당의 초재선 의원들의 최근 활발한 움직임이 무기력한 제1야당의 개혁 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